이제 막 새로운 얘기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자금은 사촌 언니가 꿀꺽했다. 세게 붙은 핏줄 정유라 씨와 장시호 씨 얘기입니다. 이 최순실 씨의 비자금을 둘러싸고 이 정유라 씨와 장시호 씨 두 사촌 자매 공방이 갑자기 불거졌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오늘 오전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현정 의원. 네. 최순실 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속내를 더 드러냈네요. 딸 때문에 잠을 못 잤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가 지난번 정유라 씨가 갑작스럽게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참석한 이후에 거의 뭐 인연을 끊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뭐 변호인들이 같이 이제 변호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오늘 그 재판정에 나오면서 예. 그 정말 이 잠을 못 잤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아요. 오죽했으면 지금 이혼한 전 남편인 정윤혜 씨한테도 부탁을 해서 도대체 그 정유라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아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이제 최순실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본인이 계획해왔던 여러 가지 재판 전략 이런 것 자체가 완전히 지금 허물어져 버렸거든요. 그만큼 지금 상황 자체가 정유라의 어떤 진술을 해서 왜냐하면 정유라는 직접 최순실이 들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어쩌면 직접 증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최순실이 상당히 그 마음이 급한 상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실제로 오늘 재판에서 이경재 네. 변호사랑 최순실 씨 모두 정유라 씨의 깜짝 출석에 대해서 굉장히 성토를 했는데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특검을 비판하고 나섰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정유라 씨가 기습적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언은 공판조서에 기재가 되고요. 이 공판조서를 이제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받았으면 그대로 쓰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 특히 이 정유라를 이렇게 포섭을 해가지고 위법하게 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증거 능력을 지금 배제시켜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단 증거 능력의 부분은 법정에 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뭐 강력한 강력도 아니고 그냥 한 것으로 끝납니다. 위증이면 위증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예. 이걸 증거 능력을 배제할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정유라가 성인입니다. 성인이 본인의 어떤 비록 뭐 절차적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증언했고 또 특히 증언하는 건 어쩌면 국민의 의무일 수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는 다투고는 있지만 이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최순실 씨의 오늘 발언 보니까 이제 딸이 등을 돌린 것에 대해서 많이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순실 씨 측의 전략은 특검 때리기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재 변호사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아마 전 세계적으로 성인으로 소환된 사람이 검찰 당국에다가 새벽 2시쯤 돼가지고 내가 내일 정인으로 나간다 이거야. 오늘 정인으로 나간다. 차량을 보내라. 연락을 하고 거기에서 차량을 지원한다는 들어본 적이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야밤에 젊은 여자를 데리고 나와요. 8시간 있다가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보쌈 정언이에요. 네, 뭐 어쨌든 최순실 씨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든 정유라 씨든 지금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는 분위기인데 네. 저희가 달력을 만들어봤어요. 일단 정유라 씨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 앞으로 19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21일에는 최순실 씨가 출석할 예정인데 네. 26일로 미뤄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놀랐는 것 같아요. 사실은 박 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대해서는 출석을 좀 거부하는 뭐 어쨌든 간에 출석을 거부하는 상황이고 최순실도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정해진 시간은 19일, 20일인데 26일로 미뤄달라는 거는 전략적 수정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미루는 걸로 보이고 일단 이경재 변호사 등 최순실 측에서는 위법하고 증거력이 없다고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조서라든지 피의자 신문조서 뭐 이런 것들은 증거 능력을 다툴 수가 있는데 증인이 입으로 법정에서 얘기한 거는 다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앞으로 전략을 좀 짤지 그런 것 때문에 특히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간다면 말이 증인이지 본인들도 약간의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본인 재판과 직결되기 때문에 증언하는 것이 아주 신중할 거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조금 미루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박지훈 변호사님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사실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몸이 아프다면서 2번이나 증인 출석을 이제 거부를 했고 본인 재판에도 안 네. 나가기도 했는데 19일이라면 당장 내일 모레란 말이에요. 박 전 대통령 얼굴 볼 수 있을까요?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상황이면 정유라 증언도 조금 문제고 정유라가 녹음 파일 갖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지금
이 청와대에서 발표한 민정수석실 자료입니다. 그렇죠. 그 자료가 있다면 정유라는 그 전에 그 삼성 관계자하고 최순실을 만났다라는 그런 얘기고, 또 청와대에서 발표한 민정실 자료는 뭐 국민연금 하는데 지원하고 삼성 승계하는데 지원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재판에서 다투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 대부분 좀 드러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증언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계속 부인하면서 무죄를 다투면서 이렇게 증언하는 것보다는 다른 식으로 어떤 전략적 어떤 그걸 짜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늦출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뭔가 예전과는 더 보다 긴박하게 움직이는데 네. 오른쪽에 준비한 거 보시면 더 놀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뭐 엄마 딸은 지금 뭐 사실상 물음표는 달긴 했지만 절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짚어볼 건 이겁니다. 최순실 패밀리의 각자 도생. 먼저 정유라 씨가 말이죠. 이종구 실장. 네. 엄마 비자금을 사촌 언니가 빼돌렸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렇죠.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정유라가 얼만큼 전략적인 지금 머리를 쓰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여부가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검찰에서의 증언입니다. 검찰에서 정유라가 이 비자금과 관련해서 추궁을 당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엄마가 이제 이 비자금을 장시호한테 위치를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장시호가 빼돌렸더라 이렇게 지금 증언을 했습니다. 이거를 놓고 봤을 때 저는 두 가지가 사실은 이 전략적으로 있지 않았나. 첫 번째는 장시호의 순수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장시호가 지금까지는 뭐냐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증언을 계속했다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사적인 어떤 이득, 중간에 돈을 가로채고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 국민 도우미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리 뭐 자기도 지금 어머니를 그렇게 나중에 했다 손 치더라도 장시호에 대한 어떤 순수성을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첫 번째 있다. 두 번째, 역시 검찰은 계속 추궁하는 것이 돈의 행방일 겁니다. 앞으로도 특별법도 뭐 이제 제정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은 모른다. 철저하게 자신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사실상 지금 그 정유라의 순수성도 사실 의심받고 있는 부분이 한 대목이 있어요. 예.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어쨌든 그 돈,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감옥 가 있을 때 그 돈을 챙겨갖고 어머니와 함께 기획한 것이다. 아니면 어머니가 기획하지 않더라도 그 돈을 자기가 챙길 것이다. 이런 어떤 계속 이 의혹이 계속 따라붙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노린 거죠. 엄마 비자금은 난 모른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이에 대해서 뭐 장시호 씨는 찾아서 있으면 다 가져가라 뭐 이런 입장인데 저희가 누구의 말에 좀 신빙성을 더 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사실 뭐 장시호 씨도 그 집안이 꽤 재산이 많습니다. 지금 알려지기로는 뭐 건물 등을 포함해서 뭐 거의 1,000억대에 가깝다는 이야기 나올 정도고. 근데 지금 최순 씨가 보면 그 박 전 대통령이 옛날에 사시던 그 삼성동 자택 2층 금고에 한 10억 원 가량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돈을 유라하고 그 이제 아들 그 키우는데 좀 네가 좀 줘라. 그랬죠.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예. 근데 문제는 이 정유라는 그걸 받지를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10억 원이 어디로 갔느냐. 왜냐하면 검찰도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돈의 행방 자체가 지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최순실 씨가 이제 그 자신의 유언장을 사실상 이제 이 장시호한테 맡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유언장이라는 게 뭐냐면 내 재산이 뭐 있다라는 걸 이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최순실의 재산의 목록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장시호예요. 자, 그러면 이 장시호가 그럼 목록 가지고 있고 또 금고의 행방 자체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금고를 지금 검찰이 못 찾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금고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장시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일단 이 유언장, 그 다음에 그 10억 원의 행방, 금고, 이거는 지금 장시호만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한다라면 일단 이런 추정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정유라가 아니 지금 돈 지금 어디 빼돌린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지금 장시호 입장에서는 그럼 찾아 가져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돈의 행방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실 돈에 관련된 고급 정보는 장시호 씨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현정 의원님께서는 그럴 수도 있다. 비자금 관련해서는. 근데 박준 변호사님. 네. 원래 정유라 씨가 귀국부터 지금까지 엄마와 관련된 건 다 엄마가 알아서 잘 모른다고 했는데 사촌 언니가 비자금을 빼돌렸다는 사실 이런 건 어떻게 알고 있는 겁니까? 미스테리합니다. 이 세 사람 관계를 어떻게 좀 설명해야 되고 글쎄요. 뭐 검찰에서 매기에 쓸리는 만무하고요.
아마 어머니하고 면회도 못했기 때문에 또 지금 관계라면 어머니가 뭐 인륜을 끊는다든지 뭐 이런 최순실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또 넙죽 본인이 뭐 언니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어떤 정보를 어떤 루트를 통해 정보를 들었는 걸로 보이고 본인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기했던 걸로 보이긴 한데 세 사람 자체가 끈끈하면서도 또 적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세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소통하는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비자금 공방은 뭐 두 사촌자매 각자 도생 신호탄일까 신호탄이 아닐까 싶은데 최근 설에 대해서 언급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사촌언니랑 연락 안 하는 이유가요. 아까 그 재판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좀 불리한 증언을 했기 때문인가요? 아니고요. 원래부터 사이도 저는 좀 안 좋아해요. 전유라 씨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받은 거 전혀 모른다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예. 네, 허 교수님 사실 장시호 씨는 방금 보신 저 모습을 끝으로 언론의 관심에서 수면 아래로 잦아드는가 싶었는데 정유라 씨의 발언 때문에 다시 또 관심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정유라 씨의 심리가 뭘까요? 어쨌든 핵심은 돈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분명히 비자금은 존재했던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의 행방만 어디로 갔는지 지금 모르는데 처음에는 정유라 씨가 이 정유라 씨도 비자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내의 기국에서 어떤 루트로든지 돈을 정확하게 흐름이 있었다는 걸 알았고 그 흐름을 정리하는 그 과정에 장시호 씨가 있었다는 건 아는데 지금 우리가 장시호 씨가 특검에 제출한 것 중에 제2의 태블릿 PC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죠. 누가 맡겼습니까?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한테 맡겼던 거죠. 그럼 맡겼을 때 그것만 맡겼겠습니까? 좀 전에 우리 연정논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걸 같이 맡겼을 거예요. 그 중에서 자기가 유리한 거는 검찰에 제출해버리고 자기가 취하고 싶은 건 숨겨버리고 이럴 개연성이 지금 매우 큰 거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내용을 정유라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언니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거 내놔라는 거죠. 내 거니까, 우리 거니까. 이제 그런 가능성 속에서 이 삼각관계는 이제 완전한 각자 도생의 관계로 가고 돈과 법 앞에서 지금 이제 뭐 혈연의 그 무게라는 건 아예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이해관계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말씀 쭉 들어보니까 장시호 씨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분명히 지금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게 비자금이든 뭐 금고든 말이죠.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다시 보시면 어쨌든 이 두 사람 전혀 연결고리가 없고 이제는 마주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이제 비자금 공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시호 씨 입장에서도 이종우 실장님. 네. 사촌 동생이 많이 껄끄러운 것 같아요. 대제신문 얘기를 좀 거절했더라고요. 그렇죠. 대제신문을 검찰이 하는 게 어떠냐라고 했더니 다른 건 돕겠지만 필요하면 돕겠지만 근데 대제신문만큼은 뭐 힘들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저는 장시호 씨가 지금 국민 도우미로 이렇게 이미지가 되어 있지만 예. 어찌됐든 자기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알고 있는 정보도 있고 또 숨기고 싶은 정보도 있다는 거죠. 덮으려는 정보.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건 추측입니다. 이 최순실 게이트가 계속 그 지면을 장식을 했을 때 올해 한 2, 3월에 최 씨 일가 전체에 대해서 추적하는 보도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최순실 게이트가 끝난 다음엔 예를 들어서 최순득 게이트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시호 씨의 어머니 일가도 분명히 문제가,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어떤 그 연결고리가 있다. 이런 식의 의혹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시호 씨가 지금 검찰 도우미로 등극한 이후부터는 사실은 그런 어떤 의혹이라든지 확대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는 일단은 그 최순실 씨의 초점이 완전히 맞춰져 버렸죠. 예. 그렇다면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게 정유라 씨가 대제신문에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공격하려 했을 때 지금까지 장시호 씨가 얘기 안 한 부분들 또는 덮고 싶은 부분들 이것들을 불시에 정유라 씨가 꺼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될 수 있죠. 예, 이현정 의원님 사실 장시호 씨를 벤치마킹해서 이제 정유라 씨가 특검에 협조를 한다 이런 분석들이 참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의 새로운 공방이 시작됐다.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두 사람 참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장시호 씨도 지금 이제 남편 없이 아기 하나만 키우고 있고 정유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키우고 있죠. 그렇네요. 또 이제 두 사람이 보면 장시호가 사실은 이제 승마를 해서 대학을 갔듯이
그걸 따라서 사실은 이제 정유라도 그렇게 간 거 아니겠습니까? 또 보면 두 사람 다 이제 어떤 최태민 일가의 이제 3세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또 두 사람 다 또 재산이 많습니다. 예. 부모들 재산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들은 상당히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장시호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어머니가 이제 그 투병 중이고, 그렇죠. 그리고 연세도 이제 연로하시고. 최순득 씨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정유라도 어머니가 이제 언제쯤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예. 자, 그러면 두 사람에서 이제 뭔가 앞으로 살 길을 좀 개척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 두 사람에서 앞으로 그 막대한 재산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어떤 본인들 앞에는 이 형사적인 문제만 좀 넘어가면 이제 모든 게 본인들 거가 되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아마 정유라도 사실은 이 상속 포기각서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애를 키워야 되는데 어머니가 자기한테 돈을 물려줄지 안 물려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한 게 지금 보모도 나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비자금 문제를 공격을 하면서 그 내 돈이다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장시호 같은 경우도 지금 어차피 본인이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두 사람은 서로 비슷한 처지에 살아왔는데 이제는 서로 간에 자기 영역을 이제 확보하려는 그 전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오른쪽 준비한 거 보실게요. 닮은 꼴이 사실 제일 똑같은 게 또 하나 있는 게 이겁니다. 엄마이자 이모인 이 최순실 씨를 두 사람 다 엄청 공격하고 있어요. 네. 삼각관계 이게 아마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 최순실 씨가 언급하는 이 장시호 씨 청문회 목소리 한번 먼저 들어보실까요? 영재센터 설립할 때 최순실 씨가 써오라는 기획서랑 제안서만 쏟아줬지 다른 부분에 관여한 거 없습니다. 그 해보지 않은 일을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까? 이모가 시켜서 했습니까? 네, 지금 제주도에서 말씀대로? 살 때 네. 제주도에서 아기 키우지 말고 뭐 이래보라. 네,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최순실 씨는 참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조카에게나 딸에게나 모두 다 공격을 받고 있어요, 지금. 최순실 입장에서는 사실 두 군데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일 거예요. 한 명은 딸이고 그렇네요. 한 명은 어째 보면 보좌 겸 브레인 겸 하여튼 본인이 조금 좀 맡기고 싶은 사람인데 두 사람이 지금 공격하는 입장인데요. 공격을 두 사람이 하고 있지만 또 장시호랑 정유라도 지금 서로 공방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공방을 하게 되면 이득인 사람은 그 반대편입니다. 검찰 측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공방하다 보면 하나씩 진술이라든지 흘릴 가능성이 있다. 이 재판이 많이 진행을 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덜 했던 얘기들이 있다면 이렇게 서로 이 세 사람 자체가 지금 아마 좀 연결고리 끊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아마 본인한테 유리하고 상대한테 불리한 얘기를 앞으로도 계속 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장시호, 정유라의 또 증인으로 나왔을 때 그때도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최순실 패밀리 각자 도생 이제 보면 볼수록 재밌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국정농단 얘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있죠. 우병우 전 수석이 오늘 오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서 발표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캐비넷 문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언론 보도 봤습니다마는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석님 재임할 때 생산된 문서라고 청와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전혀 뭐 보시거나 이런 건 없으신 거예요? 답변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아니겠습니까? 우 전 수석은 모른다네요, 이종우 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카메라의 어떤 동선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절대 카메라 쪽으로 얼굴을 돌리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기자한테만 눈길을 돌려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인즉슨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다 예상했듯이 모른다. 두 번째 어떤 질문도 이미 답변을 했다라는 식으로 그냥 잘라버렸어요. 사실은 예상했죠. 예상할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자신감 있게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청와대 자료 중에는 분명히 자신이 결제한 자료도 있지 않을까? 민정수석실에서 만약 생산된 자료라면 그 보고를 받았을 때 그것을 다시 보고를 자기가 책임지고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떤 사인이든 아니면 자신이 관여된 어떤 부분이 조금이라도 없었을까? 만약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자신 있게 모른다고 얘기를 하지 못할 텐데 거꾸로 지금의 어떤 캐비넷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를 빤히 알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 분명히 존재하죠. 예.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처럼 철두철미한 인물이 왜 자신과 관련된 걸 남겼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조응천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쓰지 않는 캐비넷으로 돼가지고 그 사무실 내에서도 저 뒤쪽으로 좀 밀려났을 거고, 그러니까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졌을 거고, 올해 청와대 정권교체가 될 때 치울 때도 그거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지시가 자기 거는 다 깨끗이 해라 그렇게 지시가 가니까요. 그렇죠. 우병우 수석은 자기하고 관련된 것만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을 거고, 혹은 또 뭐 친한 직원들한테는 따로 얘기를 해줬을 거고. 네, 뭐 실제로 우 전 수석이 메모를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제 보도도 나왔던데 어쨌든 문건 자체는 민정수석실 문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뭐 저는 전혀 자유롭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제 민정비서관, 청와대에서 비서관이 직접 보고서를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연설비서관 정도만 뭐 연설문과 관련해서 자기 직접 쓰지만 나머지는 비서관이 지시하고 회의 때 이야기한 걸 행정관들이 다 만듭니다. 그걸 이제 비서관은 보고 수정하거나 같이 의논을 해서 의견을 달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뭐 저게 여러 건의 문건이 나오는데 그 대부분은 행정관들이 다 생산한 문제일 겁니다. 문건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민정비서관이나 수석의 위치에 있을 때 비서관이나 선임 행정관들을 데리고 회의를 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회의 때 말했던 것을 밑에 비서관이나 행정관이 받았을 수도 있고 또 본인이 뭐 어떻게 메모를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본인 게 아니라면 다른 그 행정관들이 메모한 걸 회의나 지시의 내용을 메모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회의나 지시에 메모해 와서 그게 기초해서 이제 문건을 만들고 생산된 문건으로 또 회의도 하고 보고도 하고 그 라인에서 결재도 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관여는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청와대가 뭐 엄청나게 일할 때 뭐 정리정돈이 잘 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청와대도 행정관들, 비서관들 책상에 산더미처럼 서류가 쌓여 있고 캐비넷도 서랍용 캐비넷, 일반 캐비넷 온갖 것들이 있는데 서류가 많아서 넘쳐서 뒤로 넘어가서 이거는 이제 지금 뒤에 빠져있던 걸 지금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병우 수석이 내와 관련된 거 없애라 해도 여러 행정관들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자료들이 어딘가에 이렇게 남아있을 가능성은 매우 있었던 거죠. 이 민정수석실 문건이 얼마나 지금 논란이 크냐면 정말 오랜만에 이분도 한마디에서 노정객이 화가 좀 나신 것 같아요. 김종필 전 총리가 저게 지금 말이 되느냐, 도대체 박 전 대통령 모신 참모들이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통제력이 없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궁금한 게 왜 지금 김종필 전 총리가 입원을 하신 겁니까? JP 그러니까 총리가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몸이 좀 많이 이제 편찮으십니다. 원래 이제 그 박영 여사 돌아가시고 또 그 전에도 이제 중풍이 오셔서 사실 근데 상당히 이제 그래도 뭐 원래 나이가 91세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고령이신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아마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이제 전국 상황이라든지 남북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남북 관계 문제에 대해서 아마 현 정부에 대한 좀 비판적인 이야기 좀 하시고 또 그래서 아마 최근에 박 전 대통령 지금 사촌 형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뭐 구속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들 또 더군다나 좀 몸도 안 좋다고 그러고 이런 소식도 전해지니까 아마 옆에서 챙겨주는 분도 안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사를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지럼증이 와서 황급히 이제 지금 병원에 입원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근데 큰 지금 뭐 어떤 질병이 있으신 건 아니고 일단 아마 조만간 좀 퇴원을 하실 거라고 합니다. 그 배우자가 박영 여사 입원했을 땐 본인이 직접 그 병관을 하셨는데 지금 옆에는 뭐 사실 뭐 많은 사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언급하는 김종필 전 총리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가끔 찾아가 뵙고 외롭지 않게는 뵙세요. 외로운 자리에 어떤 인격이 있을까? 제가 감히 말씀드렸을 거죠. 마음은 이제 잘 모시려고 조금 마음을 들어가십니다. 아버지, 어머니 성격 좋은 거 밤씩 다 찾아서 결단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애국심 그 자체가 나라 생각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저 때는 저렇게 좋은 얘기를 했다가 이제 그 이후에 탄핵 전국에서 한 시사 주간지와 인터뷰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5천만 명이 다 촛불 집회에 나서도 본인 스스로 안 물러날 것이다 이런 독설도 하긴 했었던 이종우 실장이 어쨌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연민의 정은 충분히 김 전 총리에게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발언도 시사주간지 한 발언도 나중에 부인을 했죠. 공식적으로 난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애도 있고
또는 좀 미운 그런 정이랄까요? 그런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유경수 여사에 대한 생각, 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또 사실은 김정필 전 총리가 2인자로서의 어떤 그 회한들, 이 격동의 어떤 시기를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부분들이 그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단어로서 사랑이면 사랑, 애정이면 애정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세월의 두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찌됐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고, 구치소에 가 있고, 그리고 재판을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전에 생각했던 어떤 그런 구원 이런 것들이 떠오르겠습니까? 이제 거의 황혼 무렵의 어떤 노정객인데, 그러니까 더 회한의 어떤 마음, 또 연민의 마음이 더 크리라고 봅니다. 연민의 정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 그런데 오늘 의외의 다른 곳에서 또 입방에 오른 게 있습니다. 바로 침대인데요. 청와대에 있었던 침대입니다. 과거 문제제기 목소리 한번 먼저 듣고 오실까요? 600만 원 이상 되는 침대, 그다음에 400만 원 후반대, 490만 원인가 그 침대, 그다음에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침대, 이렇게 침대가 3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청와대 본관에 왜 이렇게 고가의 침대가 필요할까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살림살이 일체가 있었어요. 김치냉장고도 있었고요. 김치냉장고는 의외죠. 그러니까 누군가 살림을 차린 거였어요. 네, 박 변호사님 지금 청와대에서 일종의 대청소를 하는 모습인데 저 바로 침대가 굉장히 처치곤란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침대가 고가의 침대고 3월 11일 날 탄핵받고 이제 청와대에서 나올 때 놔두고 왔습니다. 지금 4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인데요. 근데 지금 대기룸에 이제 옮겨놨는데 문재인 대통령 부분 오면서 개인 카드로 결제를 해가 침대를 사 넣었습니다. 저 침대 자기는 조금 그러니까. 그래서 저게 이제 국가 예산으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내구 연한까지 국가 예산 기간까지는 또 써야 되는데 그렇네요. 또 너무 크고 또 고가기 때문에 누가 또 하기도 애매하고 중고 물품으로 팔기도 애매하고 그렇죠. 하여튼 지금 아주 애매한 상황에 결국 대기룸에 저 침대들이 지금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탄핵 대통령이긴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썼던 침대이기 때문에 이걸 마음대로 팔 수도 없는. 예, 중고로 처리하기도 좀 어색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침대를 현 대통령이 다시 쓰기도 좀 그렇고.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 침대가 필요한 공간이 있습니다. 숙직실이 이제 이렇게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곳에 침대를 두긴 합니다만 1인용 침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숙직을 할 때 2인 1조를 하는데 두 명이 같이 다 자면 숙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은 잠시 눈 붙이고 있을 때 한 명은 껴서 상황 관리를 해야 되니까 1인용 침대 낡고 오래된 것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에 이 비싸고 고급스러운 침대를 또 넣어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관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청와대에서 쓰는 물품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많은데 이렇게 5년 동안 써도 워낙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정비를 잘하기 때문에 5년을 써도 차가 깨끗하게 좋아요. 그러면 이거 이제 공매 처분을 하고 중고 처분을 하면은 서로 사가려고 합니다. 또 청와대에서 쓰던 물건이고 이렇기 때문에 좋아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침대 같은 거 참 애매하죠. 그렇죠. 대통령이 쓴 걸 아무렇게나 처분하기도 그렇고 또 그냥 놔두기도 그렇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10대까지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농단 얘기, 박 전 대통령 얘기와 정유라 씨, 장시호 씨 얘기까지 해봤습니다.